수수협 인정하십니까? 동생지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셔야죠. 그런데 유재수가 그때 그 특감 관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아직 복귀 안 했어요? 정권의 초실세들과 유재수가 금융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들어가는 과거에 그 근무할 때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뇌물수수 의혹의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약 2시간 가까이 있었는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30개가 넘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만 유재수 전 부시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동안 대가성 없다 하셨는데 기존 입장 그대로십니까? 조심하세요. 그게 아니죠? 뇌물 수수협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증거 인멸한 것도 인정하십니까? 동생지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셔야죠. 취재진의 속사포 질문에 표정도 굳었고 입도 닫았습니다. 이 소식 하나하나 이제 뜯어볼게요.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혐의는 크게 세 가지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물론 그 뇌물 성격의 금품은 받았지만 대가성 없었다. 또 한 번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품을 받은 거는 인정은 하지만 그 대가성은 없었다. 이제 크게 보면은 그 2016년, 2017년에 금융위원회 재직할 당시에 뭐 골프채라든지 항공권이라든지 유학자금이라든지 심지어는 KTX 요금, 택시비까지 그 관련 업체에서 받았은 게 드러났고, 문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청와대 감찰까지 받았는데 감찰 뒤에 그 옷을 벗고 다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 그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던 게 또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또 동생을 관련 업체에 취직을 시켜서 이제 한 1억 원이 넘는 그 돈을 받은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제3자 뇌물죄로 그 검찰은 보고 있고 예.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시절에 받은 돈은 대가성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은 것 같다 해가지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일단 혐의를 걸었고요.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에는 그 돈도 받고 실제로 그 표창장 같은 거를 관련 업체에 내줬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대가성이 있다. 그래서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차사까지 혐의에 넣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아마도 대체로 혐의 자체는 그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이 구속 전 그러니까 이 영장 실질 심사가 2시간 정도 진행됐으니까 비교적 빨리 끝났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유재수 전 부시장이 휴대전화를 자주 교체했다. 이게 증거인멸 정황 아니냐. 그러니까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휴대전화 교체한 이유는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어. 대개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분들이고, 저도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사 직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교체가 안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주 이제 교체했다라는 거 보면, 예. 특히 이제 그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통화 내역이나 포렌식이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여지는 충분한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 감찰이 중단되는 의혹이 있는 그 시점에 사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마지막 조사 때 자료 내겠습니다. 그리고 안 내고 70며칠가 병가내고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행방이 좀 묘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법원에서 증거인멸하고 도주우려 인정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제 부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돈 받은 건 인정하는데 대가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속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다. 저는 구속영장 나올 확률은 99%? 99%.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이건. 왜냐면 뇌물죄 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돈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입증이 쉽지 않거든요. 현금으로 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사실 공무원 뇌물죄 때 계좌로 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현금을 갖다 주지. 그러니까 받았다. 이거 자체가 인정되는, 입증하는 게 지금 굉장히 난해해요.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일단은 받은 건 본인 인정했습니다. 문제 대가성인데, 글쎄요. 금융정책국장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포괄적으로 현안이 있는
투자 전문회사라든지 이런 데의 대표가 금전 거래를 했다? 이건 뭐죠? 이거를 대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 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의 본질은 결국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2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부분일 텐데요.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새로운 인물들의 이름도 조금씩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유력 인사들하고 연락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유력 인사들과 통화 많이 하셨습니까? 담당 특감반원 얘기로는 감찰이 중단된 이후에 유재수를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재수가 그때 그 특감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아직 복귀 안 했어요? 지금부터 좀 새롭게 알려진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요. 하정대 국장. 예. 청와대 특감반원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찾아가서 오해를 풀고 싶다, 사과하고 싶다고 했던 건 저희가 이틀 전부터 쭉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유재수 전 부시장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시켜서 감찰했냐라는 의외의 답변을 했다는 게 한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예. 저희 이제 뭐 언론 보도뿐만 아니고 김태호 수사관도 이제 저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 2017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약 3달간 감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감찰이 중단이 되고 이제 무마가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그해 3월에 사직은 했지만 유재수 당시에 금융정책국장이 결국은 5월에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정책위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거 이상하다. 이거 되면은 자기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비리를 조사했던 사람이 얼마나 그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가서 2018년 5월에 국회를 찾아간 거죠. 미안하니까 사과하고 싶다, 오해를 풀고 싶다. 자기한테 역으로 뭔가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유재수 수석 전문위원이 당신은 아직도 거기 있어? 아직 원대 복귀 안 했어?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유재수 수석 전문위원이 보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원대 복귀, 충분히 자기가 얘기해서 원대 복귀 됐을 거다. 근데 다시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걸 궁금해하고, 또 하나는 뭐냐. 저기서 혹시 이거 왜 내 비리를 어떻게 해서 처음에 감찰을 하게 됐느냐. 혹시 장하성 정책실장이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장하성 정책실장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장하성 정책실장 얘기가 나온 거는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여러 장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친문 핵심 세력하고, 그 다음에 학계나 아니면 공직자 측에서 온 사람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장하성 정책실장이 추천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청와대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거를 만약에 부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곽태선 자산운용 대표를 국민연금 기금운동본부장한테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민정수석실과 정책실,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서로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한테 혹시 이것이 민정수석실의 보복으로 나에 대한 감찰이 된 거 아니냐 하고 물어봤던 거죠. 그게 실제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유재수 전 부시장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이 감찰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가 접수될 무렵 금융권에는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의 초실세들과 유재수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연락하며 금융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청와대 총무이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금융위 인사, 그 외 인사에 개입한 하는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죠?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나 감찰했어 라고 했을 때 딱 이름이 되는 사람이 지금 사이가 제일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도원 의원님. 그런데 2년 전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장하성계, 친문계 이렇게 청와대에 알력 다툼 얘기도 나왔고, 그럼 결국 유재수 전 부시장과 이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 간의 인사 갈등 문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권 내부의 갈등은 주로 이제 인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장하성 실장은 사실은 친문계는 아니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돕던 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탕평 인사 차원에서 이제 발탁을 했는데, 어쨌든 장 실장으로서는 본인이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부처나 산하기관의 주요 자리에 인사가 필요하면은 자기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게 많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좌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김경수 경남지사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굉장히 실세죠. 문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예. 실세라는 거는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꼭 어떤 압력이나 청탁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문제가 된다고 문제 삼으면 그건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금융에 대해서는 김경수 지사나 윤건영 실장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고 금융계에 발도 넓고 잘 아는 유재수 부시장한테 자문을 구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장하성 전 정책실장, 현 주중대사 이름까지 거론되는 게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전직 특감 반원의 말처럼 이렇게 석연치 않은 감찰 중단 결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핵심인 3인 회의가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보다 윗선 있었습니까? 혹시 청와대나 여당 인사로부터 감찰 무마 부탁하셨습니까?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속 불거지는 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 한 언론의 보도를 저희가 김태현 변호사님, 4파로 좀 준비를 했는데, 박형철, 백원우, 조국 이렇게 직함생략하고 3명이 3인회의에서 이거 유재수 건 덮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3인의 면면을 좀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시면 조국 민정수석 밑에 비서관이 3개 있어요. 반부패, 공직기관 민정입니다. 근데 공직기관 비서관은 아마 최강욱 비서관은 따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부패가 누구냐, 박형철 비서관. 그 다음에 민정이 누구죠? 죄송합니다. 백원우 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민정 비서관 사실은 친인척 관리하는 거고, 반부패 비서관은 어떻게 보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는 공직기관 감찰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국 민정수석 밑에는 비서관 3사람, 2사람이 회의를 했다. 근데 반부패, 민정이라고도 보시면 되지만, 가만 보면 백원우 비서관은 정치인 출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검사 출신입니다. 예. 검찰과 정무,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봐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첩보 내용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FM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아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감찰 계속하고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법률가다운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반부패 비서관은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어쨌든 당시에 감찰 내용이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와서 근거가 없는 거라고 봤습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 영장 친 거 보면 당시에 감찰 내용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정치인 출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사표 수리선에서 마무리 짓자. 이건 뭐죠? 이건 일종의 정무적 판단입니다. 왜 그랬는지, 그 정무적 판단이 옳았는지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판단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혐의가 있었고 혐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원칙대로 검찰 수사에 의뢰하자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말보다 사표 처리안에서 끝나자는 민정비서관의 말이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채택이 된 걸 보면, 당시에 민정수석실은 법적인 판단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우선시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느냐, 그건 괄호로 남겨두겠습니다. 그 괄호에 대해서 이따 답도 좀 해주셔야 돼요. 괄호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제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적인 방송에서 제 사견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강선우 부대변인, 저 사파에 나오는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이 결정됐다라는 것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화면을 저와 같이 보시면 윗선이 있지 않냐라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한 다음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라는 게
조 전 장관에게 이 얘기를 박형철 비서관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네. 윗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저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그 회의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달받은 이야기든 저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신빙성이 약하다는 그런 첩보 관련해서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다만 저 이야기가 이제 외부에 의해서 어떤 외압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까지는 조금 더 많은 그 단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했던 저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밝혀져야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조국 수석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이 이야기를 했다면 누구한테서부터 이제 전화가 왔는지 조국 수석이 이제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한테서 전화를 받았는지를 만약에 밝힌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저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는 저 이야기가 외압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아직은 조금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 쿼트만 가지고 압력이 있었다고 바로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이도원 의원님 네네. 밑에 사람이 전화가 온다고 많이 온다고 해서 감찰 중단을 지시하진 않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집중해봐야 되는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던 인물이 쉽게 말하면은 조국 수석으로서도 거절할 수 없는 인물이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김태우 그 전 감찰반원도 윗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의 윗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청와대 내에서 윗선이라면은 두 명이 있겠죠.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뭐 문 대통령이 저런 무슨 지시를 내렸다고 하기에는 참 그 믿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밖에 이제 이렇게 옆선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윗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당을 한번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왜냐하면 그 유재수 시장이 당에도 굉장히 큰 인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가깝게 모셨기 때문에 그 부속실에서 가깝게 모신 그 인연이 또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인연에서 나오는 또 전화라면은 조국 수석으로서도 굉장히 거부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게요. 기본적으로 8월부터 그러니까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감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는 매일매일 각자 특감 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가 다 보고가 되고 그게 조국 수석까지 보고가 됩니다. 근데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감찰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전화가 많이 온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야 사표 받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3개월 동안 그 보고받을 때 뭐하러 계속 하라고 했겠습니까? 적어도 자기 자신이 평소에 판단하고 다른 얘기가 그걸 적어도 자기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정도의 압력이 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회의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무마를 하고 사표를 받는 걸로 끝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윗선이 있었던 혹은 3인 회의에서 결정이 완벽히 났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은 결국 중단이 됐고 그 이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조금만 백원우를 알아요? 백원우 비서관은 과거에 근무할 때 알죠? 네. 조 전 장관이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 말고도 이 과정 있잖아요. 이 민정비서관, 백원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 연락을 했다. 이 부분도 아직 풀리지 않는 좀 미스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데 일단 그 조국 수석으로서는 백원우 비서관이 그 일단 선임 비서관이고 노무현 그 대통령 청와대 당시에도 백원우 비서관이 그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업무 경험이 많으니까 참석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조국 수석이 그 설명을 할 때 금융을 담당하기 때문에 백원우 비서관이 통보했다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 선뜻 이해는 가지 않죠. 금융이라면은 정책실이나 경제수석실에서 담당을 했어야 될 텐데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업무 분장을 했기 때문에 백원우 비서관이 금융을 담당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좀 규명해야 될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약간 정무적 역할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 백원우 비서관이 17대, 18대 그 재선 의원 출신이거든요.
재선 의원이 비서관을 맡는 거는 그렇게 뭐 상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뭐 수석을 맡든지 뭐 장관을 해도 뭐 그렇게 큰 뭐 놀랄 일이 아닌데 그렇다면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민정비서관으로서의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민정비서관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드루킹 사건이 났을 때 김경수 지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죠? 백원우 비서관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백원우 비서관이 드루킹 측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무적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그 권력 안에서의 이런 법률이나 어떤 권력의 문제가 있을 때 백원우 비서관이 약간 해결을 맡는 그런 역할도 맡지 않았던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3인 회의의 내막과 그리고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유재수 전 부시장 얘기를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오랜만에 등장한 이 인물입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해 보시죠.